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를 말이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부모님 일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아지고, 어머니도 무릎이 아프시다며 맨날 끙끙거리시고. 말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재훈이 주저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 우리 아이들도 크고 있고, 이 집도 너무 낡았어.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부모님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여도 앞으로가 문제야.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값이면 괜찮은 요양원 들어가시고도 우리가 아파트 살 돈은 충분히 나와. 하지만 부모님이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40년 동안 사신 집인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평생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다른 형제들 보면 다들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자기 생활하던데. 우리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말자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하고 확고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단독주택, 아침 햇살이 장독대 사이로 스며드는 평범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70대 부부 김영우와 박말자는 이른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말자는 된장독에서 막 떠온 된장으로 국을 끓이고 영우는 마당에서 따온 상추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아침 운동 나가실 거예요? 말자가 국자를 저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쓰러지면 당신 고생이잖아. 영우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나이 든 몸에 대한 걱정이 스며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아온 부부입니다. 영우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일하며 이 집을 마련했고 말자는 두 아들을 키우며 살림을 꾸려왔습니다. 지금은 큰아들 재훈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요즘 들어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두 사람 모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침밥 차리기 전에 혈압약부터 드세요. 말자가 영호에게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당뇨약, 혈압약, 관절염약까지 하루에 먹어야 할 약이 한 움큼입니다. 나이 들면 약이 밥이라더니 정말 그런 것 같소? 영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약을 삼켰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 수진이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우는 벌써 출근 준비를 마치고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침 드세요. 수진이 형식적으로 인사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에게 정중히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운함이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함께 앉아 이야기도 나누며 밥을 먹었는데 언제부터인가 각자 따로 먹게 된 지 오래였습니다. 재훈이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수지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말자는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죠? 무릎 주사 맞으실 날이잖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 그렇네요. 깜빡이 했습니다. 말자는 손등으로 이마를 쳤습니다.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져서 걱정이었습니다. 영우는 마당에서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추, 배추, 무까지 정성스럽게 기른 채소들이 제법 자랐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아파서 오래 구부리고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보, 점심 드세요. 말자가 마당으로 나와 불렀습니다. 두 부부는 조용히 점심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에서는 노인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요즘 요양원들이 많이 좋아졌다네요. 영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괜찮아요.
서로 있잖아요. 말자가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막연한 불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가족들이 모두 모였지만 예전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각자 스마트폰을 보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자는 손주들과 이야기를 나누려 했지만 아이들은 게임에만 열중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요. 손자가 게임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밤이 되어 부부는 침실에 누워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말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 말이오? 영우가 반문했습니다. 아들 가족과 이렇게 어색하게 된 게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래도 함께 웃고 이야기했는데 영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사실 영우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알겠지만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런가 보오. 우리도 우리 부모님께 그랬을지도 모르고. 영우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직 모를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영우와 말자는 거실에서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가족들이 화목하게 저녁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있었는데 말자는 괜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런 가족도 있구나. 말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드라마니까 그런 거지. 현실은 다르잖소. 영우가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가 넘었습니다. 영우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기로 했습니다. 요즘 잠이 안 와서 밤마다 뒤척이는 날이 많았거든요. 먼저 들어가서 쉬어요. 나는 좀 더 보다가 갈게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영우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말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드라마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에 가려고 잠시 일어났다가 부엌 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느꼈습니다. 재훈과 수진이 뭔가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자는 화장실에 가는 척하며 부엌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만 있는 줄 알고 목소리를 낮춰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를 말이야? 재훈이 물었습니다. 부모님 일 말이야.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아버지는 요즘 깜빡하시는 일도 많아지고 어머니도 무릎이 아프시다며 맨날 끙끙거리시고. 말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재훈이 주저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이 아니라 현실을 봐야 해. 우리 아이들도 크고 있고 이 집도 너무 낡았어.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우리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말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부모님이 그 정도는 아니시잖아. 재훈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그래 보여도 앞으로가 문제야. 나이 들수록 더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값이면 괜찮은 요양원 들어가시고도 우리가 아파트 살 돈은 충분히 나와. 하지만 부모님이 이 집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40년 동안 사신 집인데. 그건 나도 알아. 하지만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어. 평생 부모님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다고. 다른 형제들 보면 다들 부모님 요양원 보내고 자기 생활하던데 우리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말자는 벽에 기댄 채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하고 싶었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너무나 냉정하고 확고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떻게 꺼내지? 재훈이 고민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천천히 설득하는 거지. 일단 좋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고 부모님께 건강 때문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집은 너무 오래돼서 관리하기도 힘들다고 하고.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도 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눈치 보며 살 건데? 아이들 교육비도 점점 많이 들고 내 친구들은 다들 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사는데. 그렇긴 하지만 부모님이 상처받으시면 어떡하지? 처음에는 서운해 하시겠지만 나중에는 이해하실 거야. 요양원에 가시면 또래분들도 많고 우리보다 더 잘 돌봐드릴 수도 있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잖아. 말자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동안 최대한 눈치 보지 않으려고, 패 끼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며 살았는데 당신 말대로 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네. 재훈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부모님을 버리자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좋은 방법을 찾는 거야. 좋은 요양원 찾아서 자주 뵈러 가면 되잖아. 그럼 언제쯤 말씀드릴까? 다음 주쯤? 일단 요양원 몇 군데 알아보고 집값도 알아봐야지. 그리고 부모님께는 건강검진 받으러 가자고 해서 자연스럽게 얘기 꺼내는 거야. 말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화장실에 갔다가 나와서 거실로 돌아왔지만 드라마는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집었다가 또 떨어뜨렸습니다. 내 자식 입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말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맞아들이고 손주들을 돌보며 살아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나섰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말자는 조용히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영호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되었지만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자는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베개에 머리를 묶고 누워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말자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자 영호가 몸을 돌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요? 무슨 일 있었소? 영호가 말자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자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영호가 일어나 앉으며 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말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재훈이와 수진이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말자는 부엌에서 들었던 대화를 영호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 집을 팔아서 아파트로 이사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자신들을 부담스러워한다는 내용까지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영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들었어요. 영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짐짝이 된 것 같소? 영호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말자도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세월, 아들을 키우고 가정을 꾸린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미 없는 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말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먼저 정리하는 게 어때요? 뭘 정리한다고요? 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들이 날 버리기 전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죠. 영호는 말자의 말을 곱씹어봤습니다. 아들에게 쫓겨나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래요. 그게 맞을지도 모르겠소. 영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훈 가족이 모두 나간 후 두 부부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통장들과 서류를 꺼내놨습니다. 새마을금고 통장, 농협적금, 우체국 예금, 그리고 이 집의 등기부등본까지. 이 집이 얼마나 될까요? 말자가 등기부등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동산 아저씨가 예전에 말하길 5억은 된다고 했소.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용한 곳에 작은 집 하나 사서 살기에는 충분하겠네요. 영우는 통장들을 하나씩 펼쳐봤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알뜰하게 모은 적금까지 합치면 제법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말자가 불안한 듯 물었습니다. 해봅시다. 아직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소. 서로 있으면 뭘 못하겠어요. 영우가 말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바다가 보이는 곳이면 어떨까요? 예전에 신혼여행 갔던 부산 근처 말이에요. 공기도 좋고 물가도 서울보다 싸고. 말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좋아요. 바다 보면서 살면 마음도 편해질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 준비를 하고 새로 살 곳을 알아보고 무엇보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재훈이한테는 언제 말할까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다 끝나면 그때 말합시다. 지금 말하면 막을 거예요.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결정이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죠. 오후에 영우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집값을 알아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매매 준비를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며 좋은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집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이들 어린 때 사진, 결혼식 앨범, 영호의 공무원 시절 표창장들. 하나하나 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 모든 걸 두고 떠나야 하다니. 말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 가족이 돌아왔지만 두 부부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동네 산책 좀 하고 왔지. 영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두 부부는 침실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자. 영우가 말했습니다. 네, 그게 좋겠어요. 너무 오래 끌면 눈치챌 수도 있고, 우리 남은 인생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자. 영우가 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여보. 이제는 우리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불안했지만 동시에 희망찬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결심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우와 말자의 준비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영우는 매일 아침 운동을 나간다는 핑계로 부동산과 은행을 오가며 집 매매 절차를 밟았고, 말자는 집안 정리를 핑계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둘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 수진의 눈은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소보다 자주 서랍을 뒤지고 중요한 서류들을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눈치챘던 것입니다. 특히 거실 장롱 위에 항상 있던 집문서 봉투가 며칠째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설거지를 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집 등기부등본이나 그런 서류들 어디에 두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말자는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멈췄습니다. 왜요? 그런 걸 왜 찾아요? 아, 저희가 대출 때문에 은행에 서류를 제출해야 해서요. 담보로 잡혀있는 집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대출이요? 무슨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말자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재훈이 회사에서 급전이 필요해서요. 일시적으로 돈을 좀 써야 할 일이 생겼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둘러댔습니다. 말자는 며느리의 말이 거짓인 것을 직감했습니다. 며칠 전 부엌에서 들었던 그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분명 이 집을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다고 했던 그 이야기 말입니다. 글쎄요. 그런 중요한 서류는 함부로 내줄 수가 없네요. 말자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뭔가 나쁜 일에 쓰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행에서 확인만 하고 다시 가져올게요. 수진이 좀 더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말자의 목소리가 한층 더 냉랭해졌습니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태도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이라면 며느리의 부탁을 거절할 뿐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왠지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수진이 상처받은 듯 말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서류는 꼭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라고요. 말자는 단호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평소 시어머니답지 않아. 그날 저녁 수진은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한테 집문서 얘기했는데 이상하게 나오시더라. 수진이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상해? 재훈이 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우리 부탁은 다 들어주셨는데 오늘은 완전히 경계하시는 것 같았어. 마치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할 것처럼. 재훈도 생각해보니 최근 부모님의 행동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외출하시고 어머니는 뭔가 바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우리 얘기를 들으셨을까? 재훈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조용히 얘기했는데. 수진도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시어머니가 나간 사이 거실 장롱을 뒤져봤습니다. 평소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하던 곳이었는데 정말로 집문서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거야. 수진은 다른 곳들도 뒤져봤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말자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서랍을 뒤지고 있는 모습을 본 말자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그게.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내 서랍을 왜 뒤지고 있는 거예요? 허락도 없이? 말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볼펜 좀 찾으려고. 수진이 거짓말했습니다. 볼펜은 책상 위에 있잖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말자가 화를 냈습니다. 이때 마침 영호가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며느리가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여보, 며느리가 우리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집문서를 찾는다고 하면서. 말자가 영호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로 그런 걸 찾는 거야? 아버지, 저희가 은행에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진이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무슨 은행 일이 그렇게 급해서 남의 서랍까지 뒤져야 하나? 영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둘 다 자신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화기애애한 저녁 식사 대신 모든 사람이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다. 밥이나 먹어라. 영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재훈은 아내의 눈치를 살폈지만 수진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훈 부부는 자신들의 방에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여보, 부모님이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아. 수진이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우리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재훈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아시는 것 같아.
평소 같으면 우리 부탁은 다 들어주셨는데 요즘은 완전히 경계하고 계셔. 그럼 어떡하지?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단 지켜보자.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말씀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한편 영우와 말자는 침실에서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요. 며느리가 눈치채고 있는 것 같아요. 말자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내일부터 집 매매 계약을 본격적으로 진행합시다. 그리고 이사할 곳도 빨리 정해야 해요.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부산 쪽에 집 보러 언제 가볼까요? 이번 주말에 가봅시다. 재훈이들은 모르게 조용히. 두 부부는 각자의 방에서 서로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고 다른 한쪽은 스스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평소에는 함께 식사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가 말자를 만나서 말했습니다. 말자, 언니, 요즘 집안이 좀 조용하네요. 무슨 일 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각자 바쁘게 지내서. 말자가 대충 둘러댔습니다. 언니, 제가 하는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아들 며느리만 믿고 있다가 큰일 나는 집들이 많더라고요. 언니도 조심하세요. 김씨 아주머니의 말이 말자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길 잘했어. 말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주가 더 지나면서 집안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영우와 말자는 은밀하게 이사 준비를 계속했고 재훈과 수지는 부모님의 이상한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상치 못한 위기가 재훈에게 닥쳤습니다. 그날 오후 재훈은 회사에서 과장에게 불려갔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훈 씨, 앉아요. 과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과장님. 무슨 일이신지. 재훈이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재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게 저도 포함되는 건가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각 부서에서 20%씩 인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에요. 재훈 씨도 위험하다고 봐야겠어요. 재훈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 문제로 복잡한 상황인데 직장마저 불안해진다니. 언제쯤 결정되나요? 재훈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다음 주 안에는 명단이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재훈은 그날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퇴직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40대 중반에 직장을 잃는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을 본 수진이 바로 눈치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잠깐 나와봐. 재훈이 수진을 자신들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수진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구조조정, 퇴직 위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뭐라고? 구조조정?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쉬, 부모님이 들어. 재훈이 수진을 말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생활은 어떻게 하고? 수진이 당황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재훈도 막막했습니다.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재훈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이야말로 기회야. 수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뭐가 기회라는 거야? 재훈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 집 말이야. 지금 당장 말씀드려야 해. 당신이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 수진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
재훈이 주저했습니다. 확정되고 나서는 늦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 집 팔면 우리가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 수진이 재훈을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어떻게 드려? 재훈이 망설였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우리가 며칠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상황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수진이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재훈이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아들이야. 이 집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재훈이 고민했습니다. 그래도가 뭐야? 우리 아이들 생각은 안 해? 당신이 실직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데? 수진이 감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알았어. 내일 저녁에 말씀드려보자. 재훈이 결국 수진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지? 수진이 확인했습니다. 응. 어차피 언젠가는 해야 할 말이니까. 재훈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으로 들어갔고 어른들만 남았습니다. 재훈은 한참 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재훈의 팔꿈치를 슬쩍 찔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훈이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왜 그래? 무슨 말 있나? 영우가 물었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자는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예상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재훈이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 영우가 놀랐습니다. 제가 잘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훈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말자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훈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이 집을 정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영우와 말자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집을 정리하라고? 영우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네. 저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어디로 보내려고? 말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게 요양원을.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양원? 영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 알아봐서. 재훈이 변명했습니다. 좋은 곳? 말자가 웃었습니다. 40년 동안 살던 집보다 좋은 곳이 어디 있다고?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간청했습니다. 영우는 일어섰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이런 배신감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해하라고? 내가 평생 모은 집을 너희가 가져가고 나는 요양원에 가서 이해하라고? 영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재훈이 일어서려 했지만 영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그만해. 더 듣고 싶지 않다. 영우가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자도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남편을 따라갔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지. 처음엔 다들 그래.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부모님의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차갑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침실에서 영우와 말자는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여보, 결국 이런 날이 왔네요. 말자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길 잘했소. 이제 더 빨리 움직여야겠어.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사 준비합시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말자가 동의했습니다. 두 부부는 그날 밤 더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버리기 전에 스스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밤은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영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말자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요? 말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죠?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침실을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린 것 같소? 무슨 말씀이세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한 건 말이에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정말 당할 뻔했소. 말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차라리 우리가 선택하는 게 낫죠. 영호는 책장 깊숙이 숨겨둔 낡은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였는데 평소에는 말자도 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말자가 놀랐습니다. 가끔 생각을 정리할 때 쓰곤 했소. 영호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재훈이 태어났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첫 아들이 태어났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젊은 아버지의 설렘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영호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재훈이 첫걸음을 뗐을 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대학에 합격했을 때,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이 집을 사던 날도 있네요. 말자가 일기를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 비록 대출이 많지만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재훈이가 이 집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영호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공무원이었던 자신이 온갖 어려움을 겪으며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말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소.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영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일기의 중간 부분에는 재훈이 결혼했을 때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재훈이가 결혼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며느리와 함께 화목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때는 수진이도 참 좋았는데. 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영호도 씁쓸했습니다. 영호는 최근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 아들 가족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프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며칠 전에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말자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다. 아들이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자식들에게 버림받기 위해서였던가. 영호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남은 인생은 나와 당신을 위해 살아야겠소. 네, 여보. 우리를 위해 살아요.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새벽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유언장 작성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에게도 연락해서 집 매매를 서둘러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자는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져갈 것과 버릴 것, 그리고 기증할 것들로 나누었습니다. 아들 가족에게 남겨줄 것들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그릇들은 수진이가 좋아했으니까 놓고 가자. 말자가 예쁜 접시 세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건데.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새로 시작하는데 너무 많이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말자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호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40대의 젊은 변호사가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고 싶으시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자신들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것, 그래서 미리 준비하고 싶다는 것까지. 아, 그런 상황이셨군요. 요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변호사가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영호가 물었습니다. 일단 재산 목록을 정리하시고 상속받을 사람을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한 조건이 있으시면 그것도 명시할 수 있어요. 조건이요? 예를 들어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한다든지 그런 조건 말입니다. 영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벌을 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그래도 손주들 생각도 있었습니다.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영호는 말자에게 변호사와의 상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유언장에 조건을 달 수 있다고 하네요. 영호가 말했습니다. 어떤 조건이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를 제대로 모시지 않으면 상속에서 제외한다는 조건 같은 것 말이에요. 말자는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하지 맙시다. 우리가 떠나면 그들도 언젠가는 후회할 거예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소. 영호가 동의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재훈이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어제 밤의 대화 이후로 부모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지만 두 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도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냉랭한 분위기가 계속됐습니다. 그날 밤 재훈과 수진은 자신들의 방에서 대화했습니다. 부모님이 너무 화나신 것 같아. 재훈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다들 그래.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재훈이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당신 회사 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수진이 현실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차가운 시선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한편 영호와 말자는 침실에서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부산 집은 언제 보러 갈까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가봅시다. 하루 다녀올 수 있을 거예요. 영호가 대답했습니다. 이사는 언제쯤? 말자가 물었습니다. 집이 팔리는 대로 바로 떠납시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부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한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습니다. 비록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들을 위한 선택을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호와 말자는 부산에 다녀와서 바닷가 근처의 작은 주택을 계약했습니다. 30평 정도의 아담한 집이었지만 마당도 있고 바다가 가까워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집 매매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다음 주면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반면 재훈은 회사에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이 거의 확정되었고 재훈도 그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집에서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있었고 수지는 하루가 다르게 조급해했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거야? 수진이 재훈에게 다그쳤습니다. 부모님이 계속 우리를 무시하시잖아. 그래도 시간을 두고 설득해야지. 재훈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이 어디 있어? 당신 회사 일은 어떻게 됐는데?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일 최종 발표가 난다고 했어.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더 서둘러야 하잖아. 이번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해. 수진이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마침 거실에서 영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계약서 준비 다 됐습니다. 언제 서명하러 갈까요? 재훈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계약서 이야기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가 끝나자 재훈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아버지, 무슨 계약서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우는 재훈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너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하지만 가족 간에. 재훈이 말하려 했지만 영우가 손을 저었습니다. 가족? 영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가족이 가족을 요양원에 보내나? 재훈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 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이해? 말자가 부엌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너희를 키우고 손주까지 돌봐줬는데 이해하라고? 어머니. 수진이 말하려 했지만 말자가 계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짐짝이 됐을 때는 언제고? 영우가 일어섰습니다. 재훈아, 수진아, 오늘 마지막으로 말한다. 두 사람은 긴장하며 영우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너희의 동정이나 거짓 사과 따위는 필요 없다. 영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재훈이 당황했습니다. 빨리 결정해라. 우리를 어떻게 할 건지. 영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재훈의 팔을 꼬집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였습니다. 재훈은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뭘? 영우가 물었습니다. 집을 정리해 주세요. 재훈이 어렵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보내려고? 말자가 물었습니다. 좋은 요양원을 알아봤어요. 수진이 빠르게 말했습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한 곳이에요. 요양원? 영우가 웃었습니다. 좋다. 재훈과 수진은 의외로 쉽게 동의하는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신 건가요?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수진이 물으려 했을 때 영우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조건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이 집은 이미 팔았다. 영우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며칠 전에 계약했다. 다음 주에 잔금 받고 넘겨준다. 영우가 계속했습니다. 재훈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리고 그 돈으로 우리가 살 집도 이미 샀다. 말자가 덧붙였습니다. 어디예요? 수진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산이다. 바닷가 근처에 작은 집 하나 샀다. 영우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알아서 해라. 아파트든 뭐든 너희 돈으로 사라. 영우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슨 돈이 있다고.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으니 나도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는 거다. 영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재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제 와서? 말자가 비웃었습니다. 우리를 짐짝 취급할 때는 언제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습니다. 사과는 필요 없다. 영우가 재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우리 결정은 이미 끝났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재훈이 절망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한테 한 것처럼 너희끼리 알아서 하라. 말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자유롭게 살기로 했다. 영우가 계속했습니다. 너희의 탐욕은 더 이상 우리 삶에 끼어들지 못한다. 재훈과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언제 떠나시는 거예요? 재훈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다. 집 인계할 때 우리도 떠난다. 영우가 답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영우와 말자는 이미 자리를 떠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 없다. 우리 결정이다.
영호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재훈과 수진만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들의 계획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호와 말자는 침실에서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여보, 잘한 것 같아요? 말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한 일이요. 후회는 없소. 영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야죠. 말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잠들었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바닷가의 새 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목요일 아침, 이사 트럭이 집 앞에 섰습니다. 영호와 말자는 새벽부터 마지막 짐을 정리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추억들을 작은 트럭에 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두 사람은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이 사진첩은 꼭 가져가야죠. 말자가 재훈이 어릴 때부터의 사진이 담긴 앨범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서운해도 우리 아들인 걸 어떡해요. 영호가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재훈과 수진 그리고 아이들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그 충격적인 대화 이후로 집안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재훈은 결국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다닌 직장을 떠나게 된 것도 충격이었는데 부모님마저 집을 팔고 떠난다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가시는 건가요? 영호는 트럭에 짐을 올리던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말자가 부엌에서 마지막 그릇들을 싸며 말했습니다. 우리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는 언제고? 수진이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말자는 냉정했습니다. 용서? 40년 동안 이 집에서 너희를 돌봤는데 하루아침에 짐짝 취급한 걸 용서하라고? 손자 민수가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가세요? 언제 다시 와요? 영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손주만큼은 죄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내린 결정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영호가 손자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바다 보이는 곳에서 살 거야. 나중에 놀러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를 화나게 한 거예요? 민수가 순진하게 물었습니다. 재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앞에서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전 10시 드디어 이사가 시작됐습니다. 영호와 말자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신혼 때부터 살았던 안방, 아이들을 키웠던 작은 방, 온 가족이 모여 밥을 먹던 거실,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보, 정말 가는 거죠? 말자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영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말자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 좋아했던 그릇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학용품들, 그리고 재훈이 어릴 때 입던 옷들까지. 이것들은 너희가 써라. 말자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서운하지만 한때는 가족이었으니까. 수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그리고 이것. 영호가 재훈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새 출발할 때 쓰라고 남겨둔다. 재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내 아버지로서 마지막 도움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게 끝이야. 영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재훈이 울먹이며 아버지를 붙잡으려 했지만 영호는 이미 현관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11시 영호와 말자는 마지막으로 집 앞에 섰습니다. 40년 동안 자신들의 보금자리였던 곳을 떠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와 몇몇 동네 사람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말자, 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김씨 아주머니가 아쉬워했습니다. 네, 이제 받아보며 살려고요. 말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건강하게 사세요. 동네 사람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영우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트럭이 출발할 때 재훈이 마지막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재훈이 소리쳤습니다. 연락은 주실 거죠? 영우는 트럭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진짜 뉘우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 연락하마. 아버지, 재훈이 트럭을 따라 뛰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트럭은 이미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의 서울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3시 경상남도 통영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30평짜리 단층 집이었습니다. 서울의 집보다는 작았지만 마당에는 텃밭을 가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무엇보다 바다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말자가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부터는 우리만의 집이요. 영우가 아내와 함께 새 집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바다소리가 들려요. 말자가 창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정말 좋네요. 서울의 차 소리보다 훨씬 좋소. 영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가져보는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둘만의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말자가 남편의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남은 인생은 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살아봅시다. 영우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밀려가는 소리가 두 사람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모든 것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바닷바람을 맞으며 산책하고 마당에서 채소를 기르고 이웃들과 정을 나누며 소박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동네 할머니들과 함께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할아버지들과는 바둑을 두며 여유로운 시간을 즐겼습니다. 이런 게 진짜 노후구나. 영우가 바다를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맞아요. 눈치 보지 않고 간섭받지 않고 이게 진짜 우리 인생이에요. 말자가 동의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재훈이 깊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떠나신 후 처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자신을 위해 살아오신 부모님을 어떻게 그렇게 대할 수 있었는지 재훈은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의 빈 방을 볼 때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재훈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부모님께 연락드려볼까?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용서 안 해주실 것 같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훈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언젠가는 부모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할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통영의 바닷가에서 영우와 말자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습니다. 여보, 우리 잘한 것 같아요. 말자가 저녁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진짜 우리 인생을 사는 것 같소. 영우가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픈 이별이었지만 그들이 선택한 길은 옳았습니다.
바다 위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영호와 말자는 남은 인생을 오롯이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 다짐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하루가 저물어가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